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여야 합동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다만 첫날부터 그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안과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에서도 행보에 각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인데 먼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어제 첫 현장 조사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좀 새로운 내용들 많이 나왔을까요? 네, 어제 다행히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서 네. 현장 조사가 다행히 이제 실시가 됐는데 사실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산안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로 주장했고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예산안 처리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데에서 불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현장 조사에서도 영상들을 좀 보니까 네. 그래도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질문들을 하고 한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이 국정조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그 유족들의 마음에서 또 유족들의 입장에서 이 국정조사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정조사 현장 조사를 통해서 또 어제 서울경찰청을 방문해서 네. 질의도 하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누구를 타박하고 윽박지르는 모습보다도 정말 이게 여기에서 무슨 이유로 해서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집어내고 또 유족들이 뭘 지금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국정조사에 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정말 진력을 다해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현장 조사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어느 만큼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우려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 국정조사이고 이것이 지나치게 정쟁화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국민들은 갖고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출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출발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좌초될 뻔했고 그리고 그 1월 7일 날까지가 사실상의 그 활동 종료 시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연장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연계시켜 가면서 사실상의 거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자식 잃은 부모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못한 것이죠. 주호영 대표와 그 주요 이제 간부들이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내 아들, 억울하게 죽은 내 아들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어떤 절규하는 그 부모들의 그 마음까지는 외면하지 못했다. 그래서 뒤늦지만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늦은 만큼 정말 충실하게 그 내용을 다 채우고 그리고 미리부터 좀 우려를 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7일까지가 특위 종료 시간이고 네. 1월 6일까지가 청문회 기간인데 아마도 예측컨대 1월 6일 자정까지 청문회를 가지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만에 보고서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채택하고 해야 되는 것이 남았는데 자칫 이 활동기한 연장을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못했던 그 마음처럼 진심으로 지금부터는 국정조사의 결과를 잘 내는데 여야가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이렇게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될 뻔했었습니다만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 좀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안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23일 내일 본회의에 정부 안과 야당의 수정안을 모두 올려서 표결 처리하겠다. 정말 마지막으로 못을 박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될까요? 예, 예산안 처리가 돼야죠. 꼭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일부 보도에서는 합의점에 접근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긴 하는데 저는 참 만약에 예산안이 합의가 안 돼서 두 정부안하고 수정안이 동시에 올라간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민주당의 수정안이 통과가 되겠죠. 아,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우리 역사상 유례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야당이 예산안을 짜서 정부에 던져주고 정부 이대로 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 부담을 갖고 있을 테고 또 그렇게 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국회의장께서 내일까지 다시 한번 시한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좋겠죠.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세 부분 이 부분 아직까지도 완전치가 않은데 1% 포인트 인하는 적습니다, 사실. 지금 뭐 국가 전 세계가 지금 법인세 인하 추세에 있는 것이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경쟁력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더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기업들 한국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법인세 부분 특히 우리 지금 내년 경제 성장률 1.6%로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인데 법인세 부분은 좀 민주당에서 좀 양보를 하시더라도 좀 대폭적인 정부안대로 해서 기업들의 경영 의지를 좀 북돋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영국 대변인의 바람처럼 본회의에서 야당의 수정안과 정부안이 표결에 붙여지기 전에 좀 합의를 이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당이 야당에게 양보를 좀 해주셔야죠. 그리고 정부가 국회를 좀 존중을 해야 되죠. 지금 사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해임안 이것을 고리로 해서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준예산 가동하면 된다라고 큰 소리 쳤어요. 여당이 그런 얘기를 한 경우가 저는 우리 정치 역사상 있었는지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었던 일이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면서 동시에 대략 한 8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감하고 늘리고 했었어요. 정부 예산안에 약 8조 정도를 가지고 늘리든지 감하든지 하면서 여기에 각 일종의 나쁜 선례다 그러면 지역구 예산이나 여야의 어떤 주요 핵심 관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임대주택 관련해서 사업에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여당 정부 안을 보면 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제로예요. 모두가 다 분양식 공급 방식의 어떤 그 주택 이걸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100% 옳은 정책은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사실 혼합돼야 마땅한 것인데 그러면 오케이 그럼 야당안 한 2조 정도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양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은 국회에 시임의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식적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감하겠다라는 것이 수정안이에요. 대신에 감한 부분만큼 민주당에서 혹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민생 예산들을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증액을 시키려면 재정당국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수정안에서는 증액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 안과 수정안을 표결하게 된다라고 하면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 당국에서는 3월 추경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일정 정도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3월 추경안을 만들고 여기에 또다시 이제 여야의 줄다리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동안의 관례처럼 야당의 의견도 좀 존중해 주면서 그 최종 예산을 편성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여당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었는데 합의 처리를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예산안에 야당의 의견이 대폭 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행안부의 경찰국 예산하고 법무부의 인사정보 담당관 예산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으로 했던 부분들이고 좀 첫 예산안 아니겠습니까?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예산안인데 경찰국 어차피 이 직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 행안부에 경찰국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당연합니다. 경찰 예산 당연히 필요한데 경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의 수사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습니다. 그 지금 어차피 뭐 민주당이 지난해 금수완박법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의 수사권이 대량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경찰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한 것이고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국 예산도 그렇고 인사등무 담당하실 예전에 지금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기능을 갖다가 법무부에 준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필요한 예산들이고 한데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거부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 윤석열 정부 이 출범의 첫 예산이면은 그래도 야당에서 좀 협조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충분히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작은 부분을 말씀하신 거건데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의 입장으로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찰의 일종의 그 사조직화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동의해주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의 예비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해서 그 예비비를 전용해서 써라. 그렇게 되면 기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야당의 체면도 살려주고 여당의 내용도 채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현재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그 인사검증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증액시키려면 법무부만 해요? 국정원도 인사 관련해서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내부 기관 운영에 관한 것이라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싸움 쟁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몫으로 반드시 예산 이름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 보고 그동안에 행안부 경찰국 관련해서 신설 안 된다라는 주장을 스스로 접어라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협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또 뭐 법인세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세가 과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논쟁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기억하실 테지만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되면서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경제 용어가 만들어지고 감세가 결국은 어떤 재벌들의 기업들의 재투자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서 그 낙수 효과가 더 커진다라는 거였었는데 레이거노믹스 실패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였습니다. 그 레이거노믹스를 다시 부활시킨 시대가 MB 시대였었는데 MB의 경제정책에 과연 성공했는가라는 반문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입장에 따라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국회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야당이지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밀어붙이지 말고 혹은 타협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게 국정 운영의 상식인데 지금 상식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식적인 상호 간의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표류되고 있는데 저는 뭐 정치권 모두가 다 국민들의 어떤 지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야당 한 발씩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감세 정책은 사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세금 많이 대폭으로 올렸기 때문에 너무나 경제 부담이 되게끔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돌려서 하는 것이 법인세도 되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세금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와 관련된 세금들 전부 다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세금 폭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이제 경제 부담을 주니까 세금을 낮춰서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자는 것이지, 이 감세 정책이 필요성이 없다. 이건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부분은 의견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전문가 토론을 하기에는 네. 뭐 제가 좀 부족합니다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네, 두 분 말씀만 들어보더라도 참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막판 법인세,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문제를 두고 여야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좀 지켜보면서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한 발언도 좀 화제입니다. 방송사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 불균형 문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게 정부 여당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면서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한 건데 먼저 그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에 별합을 보수가 다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 패널이라는 정치 평론가들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을 매섭게 공격하고 진보 패널이라는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풍경이 방송사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사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보수 쪽 패널들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으면서 구조적인 비판을 좀 했는데요. 일단 정진석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꺼내들게 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예.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 이제 네, 또 보수 방송사 패널이지 않습니까? 패널 가운데서 네. 보수 패널이 힘이 돼주지 않고 자당을 공격한다 하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패널이라고 하면 이제 방송사들이 우리가 여야를 이렇게 균형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이제 대화의 수준도가 있는 어느 정도 패널 간의 수준 맞추고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이제 패널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정치인 패널들은 각 당의 입장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평론가들은 좀 그렇지 않지요. 우리처럼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당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지 않고 중심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저 평론가는 보수 쪽인데 주로 보수 쪽 주장을 많이 펼치는데 가만 보니까는 우리 당 쪽 얘기를 너무 안 하고 우리 당을 오히려 공격한다 이렇게 섭섭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당의 입장을 정말 많이 대변해 주기를 바라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안 그러면 조금 섭섭해 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좀 균형을 맞춰달라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민망하고 좀스럽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 저희 충남의 제 옆 지역구신데 네. 통 크신 분이 왜 저렇게 좁쌀스러운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편 들어주면 좋죠. 그런데요, 사람들의 입장은 다 다릅니다. 보수 쪽에 다양한 보수 패널들이 있는 것이고 진보도 다양한 또 진보 패널들이 있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략 보수적이다, 대략 진보적이다 이것이지 일사불란하게 보수의 한 측면에서만 바라보지는 않거든요. 뭐 어느 특정한 패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대변하고 진보를 대변하는 이런 분들 민주당 욕 많이 하세요.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욕 많이 하십니다. 극악스럽게 막 욕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의 혹은 야당의 혹은 진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론의 몰매를 맞아서 아마 죽게 될 겁니다. 지금 한 목소리로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의 매번 결정에 대해서 옹호해주고 대통령의 매번 행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핑계 대주는 이런 패널들을 요구하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패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우리 정 대변인 입장도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정 대변인의 입장이 우리 당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혹은 당 대표와
뭐 대통령과 입장이 똑같진 않거든요. 때때로 당에서 고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은 민주당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패널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네. 저 친구는 너무 자기 편만 드네. 억지 부리네. 이렇게 또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패널들은 시청자들에게 판단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진영의 나팔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한 당을 대표해서 오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 당의 입장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 표현하는 방식이 모두가 다 본인들이 당 대표가 대통령이 요구하는 입맛대로의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더 이상 방송에서 정치 패널들의 효용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또 두 분이 진보와 보수 진영의 패널로 직접 출연하시니만큼 두 분의 생각 좀 들어봤고요. 당내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경우에는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 어떤 혐의점인지 자세하게 짚고 가볼까요? 그 혐의라는 것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혐의인데 말하자면은 두산건설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주로 변경을 해서 변경을 해주고 그 대가로 성남 FC의 후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납부하게 했다 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미 그 두 명이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이재명 대표도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 공소장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 왔을 때는 소환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아마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뭐 재판에 가서 다투어야 되겠죠. 검찰은 공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기소가 두 명이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 소환 통보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무혐의는 성남FC 의혹으로 나를 불러들이는 것은 야당 파괴다 좀 입장을 밝혔거든요. 응할 것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그 사법의 청구가 겨누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실 가장 어이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남FC 그 후원금 관련된 의혹이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광고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 게임들이 그래서 이제 기업 광고비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에게 그 기업의 긍정적 효과를 홍보하기 위한 이런 광고비인 것인데 이것을 제3자 뇌물이다라고 적시해서 한다면 경남FC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 도지사였을 때 수억씩 그 후원금 다 받았어요. 왜 그거는 그냥 둡니까? 그것도요. 이리저리 하면 이연령 비연령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각종 시민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그 아산 FC라고 하는 그 구단을 창단도 하고 물론 이제 제가 할 때는 이제 경찰청과 함께 했었는데 그때도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각 기업들에게 협조를 합니다. 그 구단에서 협조 요청을 하고 거기에 다양한 이름의 어떤 그 광고비 혹은 스폰서십 계약을 해서 지원을 받아요. 후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가 탈탈 털어서 배임 혹은 제3자 뇌물 이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그 기업에 어떤 혜택을 돌려준 것 아니냐라고 시비를 하나하나 걸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현재 시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각 지역의 어떤 구단들 그리고 단체장들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뭐 여러 차례 방송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어이없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탄압이다. 라고 이재명 지지층이 막 서운해하고 문재인 정부 공격하고 그랬어요. 그런 앙금들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시 또 그 현 그 정부에서
과거 검찰 못 믿겠다, 새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 성남 FC 관련된 그 일종의 그 여러 가지 의혹, 내부 고발도 한 단초가 되기도 했는데 그 내부 고발자인지 혹은 그 주장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 한 사람이 거기 이제 대표 출신인데 그분은 사실상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 이렇게 전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가운데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최소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혐의들을 적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소환을 해서 이런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한 번에 어떤 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는 것이 그것이 최소한 야당 대표에 대한 존중이지 지금처럼 성남FC 관련된 거는 해당 청에서 하고 여러 그 청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 청마다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소환 통보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야당 대표 망신 주기 이퀄 야당 탄압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최선의 예의와 금도는 지켜가면서 진행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한 곳에서 다 할 수도 없는, 너무나 많아서 한 곳에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층에서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광고비라고 하지만은 이 절차상의 문제가 누가 봐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아니 병원 부지를 상업 용도로 변경을 해주면서 또 용적률도 대폭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자에게 1,600억 원의 이득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 과정에서도 그 밑에 아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정진상 당 실장한테도 보고가 됐고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 보고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50억 원의 후원금이 광고비로 지출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광고비 형태의 명목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물어봐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소환 조사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엔 소환 응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 여러 가지 혐의를 같이 해서 조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아마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받자, 최소화시키자. 정치 일정도 있고 야당 대표이고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제 그런 의견 정도는 한번 내지 않을까 싶은데 무리하게 그 소환에 응하지 않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라는 측면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도 제일 이 부분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에는 응할 텐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매번 얘기합니다만 수사 착수라도 해야 되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혐의는 다 무혐의 때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은혜 그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 뭐 수십억의 어떤 그 재산 차이가 나는 이런 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불송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 관련자, 윤석열 정부 대선에서 이긴 자들은 검찰의 눈을 다 감고 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여서 그 다음번에 정치를 못하게끔 싹을 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의혹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 또한 그 윤석열 정부가 또 수사 당국이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열애설이 좀 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이른바 김장연대라고 사람들이 두 사람이 좀 계속해서 친목을 쌓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니까 장제원 의원이 맞선하자마자 결혼 얘기 꺼내면 어떡하냐 좀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 결혼을 결정하지 하면서 또 김장철 이른바 김기현 의원과의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의원 얘기는 꺼내지 말라 이런 발언들을 좀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장연대
최대 수혜자는 장제원 씨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김기현 의원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아서 대표가 되고 싶은, 더더군다나 이제 100% 당원 투표까지 됐으니까 이런 욕심을 갖고 있을 터인데 저는 이 연대는 진행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잃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김기현을 만드는 어떤 가장 강한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게 만들고, 실제 당대표가 됐을 때 당대표보다 더 큰 실력자로서 본인을 인정받게 만들고, 그리고 결선 투표가 도입되기 때문에 설령 결선 투표에 김기현 의원이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윤심을 더 많이 받는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또 거기에서도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그래서 김장연대에서 득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사람은 장제원 의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을 진행시킬 공산이 매우 크고, 김기현 의원은 이것을 공식화시켜서 저는 윤심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당대표면 자기 스스로의 정치력으로 가야 되지, 누구한테 업혀서 가는 뭐 아바타 같은 그러면 이게 바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바지 대표. 당대표는 본인 고유의 정치력으로 당의 정체성을 더 강화시켜내고 당의 어떤 그 정부와 국민을 연결시키는 중간 통로로서의 정당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김장연대를 통한 아바타 대표 그런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충실한 대통령의 시녀로서의 전락하는 여당, 이런 우려를 좀 표하고, 그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득을 보려고 하는 장제원 의원의 이런 모습들, 글쎄요, 역시 정치인들은 셈법이 빨라라는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당대 레이스를 생각합니다. 앞두고 좀 어찌됐든 개개인의 의원별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사실 장제원 의원이 초반만 하더라도 뭐 워낙 많이 거론됐던 게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친윤계 핵심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과 언젠가는 손을 잡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김기현 의원과 김장연대가 이렇게 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네. 나왔죠. 나왔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시던 시녀 이런 말씀이 지금 좀 너무 지나친 표현들이라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너무 과하게 나가신다 싶습니다. 그 뭐 연대설은 오래전부터 나온 부분들인데 실제로 연대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0% 당원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지금 셈법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결선 투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원들의 분포가 예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달만 하더라도 28만여 명이 책임 당원인데 지금 80만 명이지 않습니까? 이제 당 대표 전당대회 있을 때는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여론이 100% 왜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을 왜 반영시키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의 100만 명 당원에다가 지금 이제 그 당원들의 분포를 보면은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네. 그 영남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또 수도권하고 영남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들이 이 당원들만 하더라도 여론이 충분히 반영을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